네, 큰 박수로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 봐봤는데 뭐 알겠습니까? 진짜로요. 흔히 그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누구는 줄기라고 그러고 누구는 뭐 몸통처럼 생겼다고 그러는데 제가 본 건 아마 코끼리의 발톱에 낀 때 정도일 겁니다. 617을 봐가지고 얼마나 알겠습니까? 정말 사소한 거지만 그래도 본 것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어쨌든 네덜란드 전체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기 가서 임건택 소장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네덜란드에서 한 30년 넘게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도착하자마자 저녁에 또 세미나를 이렇게 쭉 해주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참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드릴 자료가 그분이 주신 자료고 그분한테 허락을 받은 자료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방문기간 한 9군데 정도 방문을 했어요. 방문했던 곳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제가 느꼈던 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국장이 아는 선에서 또 차관이 아는 선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덜란드 잘 아신 것처럼 입헌 군주제입니다. 즉 헌법 아래에서 왕이 있는 게 입헌 군주제겠죠. 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임시정부입니다. 그래서 7월 7일부터 임시정부여가지고 12월 중순에 선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11월에 이제 총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임시정부가 됐냐고 했더니 두 가지 원인이랍니다. 난민.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 난민이 많이 생기지만은 다른 나라에서 난민이 오면은 지금 연합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에서 난민을 받아주자고 그러고 국민들은 난민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힘드니까 난민을 받지 말자고 그러고 그게 이제 정부하고 차이가 있었고 두 번째는 농업입니다. 농업 강국이 네덜란드가 질소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환경오염과 온난화 유발 물질로 꼽히는 암모니아와 질소 산물 등을 줄이기 위해서 농장 3,000곳을 일단 사서 폐지하기로 했고 그리고 올 말 기준으로 네덜란드에서는 5만 1,000개 농장이 운영 중이고 이 중에서 6%가 문을 닫을 상황에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강제를 시킨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도록. 그럼 농민들 뭐 먹고 살아요? 당장 아마 무슨 대안을 마련을 쉽게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이게 유럽 전체 규정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데모를 했고 결국에는 총리가 7월 7일 나 못 해먹겠다고 국왕한테 말하고 나가버렸고 11월에 지금 총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도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계시는데요. 12월 달에 대통령께서 네덜란드를 가십니다. 네덜란드를 가서 WR을 방문하시겠죠? 잘 모릅니다. 하시겠죠. 근데 아마 농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 프랑스 루브르 대학 가서 또 석학들을 만나가지고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책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MIT인가 거기 가서 석학들 만나서 대화하시면 또 우리나라 정책이 되고 그랬잖아요. 아마 12월에 또 갔다 오시면은 우리나라 농업이 정책이 약간 또 변경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체적으로 네덜란드 이랬고요. 네덜란드 농업 특성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임건택 소장님이 주신 자료입니다. 자, 먼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임시정부가 됐다는데 무슨 일이냐 했더니 농업은 뭐 때문이냐 했더니 난민 때문이다. 아니, 난민이 아니고 환경 문제 때문이다. 그리고 회원들에게 소개도 될까요? 당연히 출처를 밝히고요. 소개도 좋습니다라는 허락을 받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덜란드는 유럽 최대 농식품 수출국인 것을 아시고요. 유럽에서 최대이고 세계에서 미국, 브라질, 네덜란드로 수출을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네덜란드 전체 산업이 돈 버는 것의 80%가 농업에서 왔더라고요. 이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농민들이. 그리고 조금 이따 나오지만 수입 후 재수출이 꽤 많더라고요. 그냥 수출만 하는 게 아니고 수입을 해가지고 가공한 다음에 수출하는 게 꽤 많았습니다. 주요 농산물 수출 품목을 보면은 이게 사실 이게 네덜란드 말이에요. 저도 지금 한참 찾았는데요. 이게 탑5 엑스포트 수출 많이 하는 농산물 탑5예요. 보니까 우유, 화훼 뭐 이런 순으로 돼 있더라고요. 두개는 비슷하긴 하고요. 네덜란드 농업의 특징을 보면은
수출 주도형 농업이고 기술하고 자본이 집약된 농업이다. 그래서 수출은 원해가 80% 이상, 축산이 한 60, 70%. 그러니까 네덜란드 전체에서 생산되는 원해의 80%를 수출하고 축산의 60, 70%를 수출하고 있다고 봅니다. 농경지, 유럽 전체 농경지를 보면은 네덜란드는 1%밖에 안 돼요. 아마 1%도 안 되면 0. 몇 프로 될 겁니다. 그렇지만 수출은 유럽에서 가장 많이 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브라질 다음으로 네덜란드가 많이 하고 있고요. 시설 원해는 좀 좁혀서 보면은, 자, 농가수는, 자, 이게 농장수 면적 및 농장당 면적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자, 농가수는, 이게 문제죠? 원실 면적은, 농가당 원실 면적은 점차 늘어나서 규모가 되고 있고요. 동시에 농가수는 줄어들고 있어서 굉장히 크게 규모가 되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원실 면적이 떨어지다가 급격하게 늘었어요. 이건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이랬는지. 네덜란드 원실 면적이 급격히 늘었어요. 최근에. 혹시 누가 아세요? 알면 이따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설원의 부자 핵심 투자 증거의 현황. 조금 이따 뒤에서도 나오지만은 네덜란드 전체 농민을 잡고 가는 게 아니고 상위 5%만 잡고 가더라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줘서 외국에 수출하게 만들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애로상을 받아서 필요하면 지원을 해주고, 상위 5% 농가를 가지고 잡고 나간다는 말을 하셨어요. 농업인의 상인정신, 기업가정신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거니까요. 흔히 유명한 말 있잖아요. 생산비 1센트 절감을 위해서, 단 1센트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노력을 하고, 판매가 1센트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 또 네덜란드에서 나왔던 유명한 말이 햇볕 2%가 늘어나면 수확량이 2%가 늘어난다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비슷하게 생산량 1센트 절감을 하고 판매가 1센트라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는 거. 당연한 소리지만 농업인 모두가 거의 마이스터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97년도에 지도사업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이 연구, 지도, 기술 협력 이렇게 같이 하고 있거든요. 연구하고 지도를 따로 두고 있고,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156개를 두고 있는데, 네덜란드에서는 1997년에 이걸 다 통폐합을 시켜버렸어요. 그게 WR이잖아요. 농가들의 결집력, 간척정신. 간척정신을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뭔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공을 이뤄내는 그런 개척정신을 아마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니온을 잘 만들더라고요. 단체 같은 걸 잘 만들어서 굉장히 협업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랜 포트라고 해서 그 네덜란드 이제 해변하고 접하고 있으니까 큰 포트 6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뒤에 또 나오지만은 유통망을 유럽 전체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서만 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상은 외국이다. 그래서 전체 수출액의 80%는 농업에서 나올 정도로 외국을 주 타겟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업체, 그냥 농산물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가공해서 파는 수출업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시는 달인. 그때 이런 게 이거였어요. 처음에는 파프리카를 일본으로, 네덜란드에서 일본으로 많이 수출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게 되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더 가깝잖아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그러니까 바로 바꿔가지고 자기들은 종자를 수출하는 걸로 바꿨고, 우리는 계속해서 네덜란드 제품, 상품을 생산물로 수출하는 걸로 유지하고 있고, 이런 방향 전환이 굉장히 빠르다는 특징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농민을 중심으로 한 산학관, 민관 협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육, 지도, 연구가 별개가 아니라 아예 같이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항상 그 가운데서는 농민을 중심으로, 농가를 중심으로 민관학이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다시 이야기하시는 게 97년에 지도 사업이 없어졌다. 그래서 연구하고 지도하고 업체가 같이 올라간다. 업체가 별개가 아니다. 기업을 끄는 게 아니고 기업 밑에 줄입니다. 무역 및 물류 인프라. 아까 그 그린포트 6개에서 말씀드렸듯이 생산물을
바로 항구를 통해서 수출하고 유럽 전체 물류를 같이 잡는 이런 것까지 동시에 고민하면서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드렸지만 농산물 수입 후 재수출이 한 35% 정도 된다는 것. 그냥 생산물로 수출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다른 나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서 가공 후 재수출하는 게 35% 정도. WUR을 바탕으로 한 지식경제농업, 세계 최고 농업대학교, 우수한 농대생, 농업인의 혁신기술을 못해. 그 한 대학을 중심으로 나라가 작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똘똘 뭉쳐가지고 거기를 중심으로 지식도 모으고 업체도 모으고 농민들도 모으고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와게닝겐 대학입니다. 와게닝겐은 뭐 적극적으로 잘 설명하시겠지만 우리는 와게닝겐 대학이라고 하지만은 맞춤법에 따라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으면 와해닝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와해닝은이라고 적기도 하고 와게닝겐이라고 적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와해닝은 농대와 7개 작물연구소 통합 대학교 연구소, 그게 97년에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WUR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농산업 발전은 앞으로는 ICT, 나노공학, 미생물공학, 오믹스, 이게 대부분 사실 농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농업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 뭐 로봇화, 자동화, 전밀농업, 인공지능 원실, 도시형 식물공장, 뭐 대체육 이런 쪽으로 하겠다는 게 네덜란드 농산업의 발전 방향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대부분 농업 이외의 학문을 바탕으로 이런 쪽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한다. 아마 지금 현재 한 절반 정도 되고 앞으로 방향이 이런 쪽이라는 뜻이겠죠. 네덜란드 농산업 발전 방향에서 농업 정책과 철학, 지구, 자연, 사람, 동물, 공생 크게 보겠다. 네덜란드만 보지 않고 유럽만 보지 않고 지구를 보겠다. 환경을 걱정하면서 식물, 동물, 사람을 같이 보겠다. 전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린다. 지속가능한 농업, 순환 농업, 생물 다양성 확보. 원실 자동제하고 컴퓨터 이 프로세스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뭐 외부에 기상자를 두고 내부에 센싱에서 하는 건 다 똑같은데 플러스 AI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쪽으로 나갈 거라는 것을 깊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구성도도 다 똑같았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 AI가 들어간다는 것만 다르겠죠. 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꾸 전문가가 앞에 계신 거 말하기가 겁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개방의 온실이잖아요. 책창을 이용해서 책창을 좌우를 열어버리면 바람이 다 통하는 개방의 온실이 아마 99.9%는 되겠죠. 근데 네덜란드는 이제 전차적으로 밀폐나 반밀폐 온실로 바꿔간다고 합니다. 밀폐 온실은 말 그대로 식물 공장이고요. 반밀폐 온실은 식물 공장하고 완전히 밀폐 온실하고 한 사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온실의 끝부분만 통제를 해서 그 부분에 공조 시설을 갖춰놓고 그 공기를 끌어오는 게 반밀폐 온실인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들어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대요. 첨단 농업기술 인력 관리 장치를 왜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미대에서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이 오면은 어느 사람이 출근 장부를 우리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다 이걸 자랑을 하는데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내가 무슨 작업을 하면은 작업이 일찍이 졌는데 이 사람은 작업이 일찍이 졌는 게 아니고 내가 원칙을 차고 있으면 내가 한 작업이 그대로 기록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그쪽에서 보여준 동영상인데 한 세 개가 있어요. 국장님 업무질 할 때 동영상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소리가 안 납니다. 실행은 되는데. 그럼 일단 실행을 더 해볼까요? 소리는 실행은 나중에 따로 알겠습니다. 나 참 못 알아듣으니까. 동영상이 3개 들어있는데 나중에 제가 동영상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민차관님도 가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얘기는 나방 같은 게 오면 드론이 나가서 뭐 자폭하는 그런 드론 같은 거. 드론으로 파종된 것을 다 인식을 해서 파종이 된데 안 된 데를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자, LED 보강은 우리나라도 LED를 이용해서 보강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다른 의미 같아요. 이건 제가 뒷부분에 그 광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강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의 보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강은 낮에 비가 와서 흐리거나 그럴 때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라이트를 비춰주는 걸 보강이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좀 다른 의미가 됐어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빅데이터 스마트 파밍, 실시간 생체 리드 모니터링 및 관리 측하는 거 중요한 건 이제 이거겠죠.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컨트롤하고 처방을 해주는 게 아니고 예측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이 정도 되면은 식물 수세가 너무 약하니까 언제쯤 병이 나올 것 같다는 걸 예측을 하는 거죠. 그냥 데이터만 모아보면 이거 수세가 점차 약해지네 이것만 아는데 그걸 분석을 하면은 이렇게 수세가 약하면은 언제쯤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예측을 해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전 세계 무한 경쟁 시대 세계 각국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네덜란드에서 완제품을 우리가 사오려고 많이 노력을 완제품을 수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그 나라의 현실 여건에 맞게 그 나라에 가서 제품을 구입을 해서 거기서 완성을 해가지고 보급을 해준대요.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원식식물공장 및 기자재 수출하는 것은 북미나 이쪽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식 및 기자재를 자체 제작해서 수출하는 그런 나라에 포함을 시켜놨더라고요. 어쨌든 이건 제 자료가 아니고 임건택 소장님의 자료를 허락을 받고 공유를 해드린 겁니다. 처음에 갔던 곳이 리더라는 회사입니다. 이 리더라는 회사는 1953년에 온실의 그 측창 그리고 위에 그 유료시대 창문 개폐 모터를 만드는 회사였더라고요. 그렇게 모터를 만드는 회사로부터 시작이 돼서 쭉 발전해서 지금은 이제 온실 그 복합 환경 제어기까지 만드는 그런 회사로 발전돼 있었고요. 여기서 당연히 강조하겠지만 드리븐 바이 더 니드 모든 요구자의 소비자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켜 주겠다. 어쨌든 지역별로 소비자별로 요구가 다 다를 텐데 그걸 우리가 다 맞춰주겠다. 이걸 굉장한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리더에서는요. 전 세계 100만 농가 이상이 사용 중이고 한국 대형지에서 10년 이상 파트너 관계를 계속 우리가 유지 중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모든 농가 아이들을 다 구현을 해주겠다. 한국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다 구현을 해주겠다. 그래서 자기들은 프레시 프로덕트, 버티컬 파밍, 호리컬처, 메디컬 크랍스를 요즘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일반 작물의 화훼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의료까지 얘기하시면 메디컬 크랍이라는 용어를 자주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합환경 제어기 하면 호겐도르, 프리바, 리더 이렇게 3개 정도 말하는데 그 리더 중에 하나고요. 그럼 니네들 회사하고 다른 회사 호겐도르나 프리바가 가지고 있는 복합환경 제어기하고 차이점이 뭐냐? 자기들이 강조하는 것은 자기들은 데이터를 오픈한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프리바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오픈 안 하잖아요. 뒤에 프로토콜을 오픈 안 하잖아요. 자기는 오픈해주겠대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오픈해주겠다고 그러고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농업 인공지능 대회를 하게 되면은 너네들 장비를 쓰면은 뒤에 이걸 다 오픈해야 하는데 괜찮겠느냐? 맞춰주겠대요.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전 세계 고수들과 협업을 통해서 자기들의 생태계를 확장하고자 한다. 우수 농가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게 자기의 최종 목표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것도 마지막 말은 항상 그거였어요. 데이터 드리븐 데일리 오퍼레이션.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때그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로 생육 상황을 보고 수확 시기를 예측하고 뭐 처리를 예측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 거기에 움직이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이것도 데이터 드리븐이었어요. 어쨌든 데이터에 기반해서 우리는 모든 걸 움직이게 만들겠다. 제가 생각했던 시사점은 복합 환경 제어기를 생산하는 3대 회사 중 가장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프리바 같은 데에서 설치를 해놓고 데이터를 가져가고 그 사이 사실은 저희가 인터셉트에서 데이터를 모집을 하긴 하지만 그것도 불법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얘네들 주겠대요. 공유를 해주겠대요. 그렇다고 해서 걔들이 안 가져가는 게 아니고 걔네들도 가져가고 우리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예전부터 대형 GS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일부러 자랑하기 위해서 이걸 일부러 넣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봤던 게 토마토 월드입니다. 토마토 월드는 시설원의 재배 기술을 개발, 보급,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주로 이제 이렇게 생산이 잘 됩니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에서 이러한 제품을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써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설명 전문가라고 그럴까요? 가면 무조건 이분이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 일단 펄라이트를 어떻게 만드는 거 이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돌을 깨가지고 여기다 어떻게 무슨 돌에 양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양분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조절이 가능하다 이것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힘든데 설명 듣고 원실 한번 하고 뺑 돌아오고 근데 저도 이제 농진청에 있으면서 미국 사람들 오면은 원실을 잘 개방을 안 하거든요. 농가 원실을 잘 개방을 안 하는 이유가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잖아요. 농촌진흥청에도 오시면은 자랑을 해야 하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좋은 데는 못 데리고 들어가요. 또 바이러스 때문에 좀 작황이 좀 안 좋으면은 야 농촌진흥청에서 이것밖에 못해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근데 여기도 그걸 감안하더라고요. 여기 머리에다 캡수가 다 소독하고 들어갔지만 다른 데 비해서 수확량이 적대요. 왜? 사람들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수확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업체에서 무슨 자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생산하는 시설원의 자재는 재활용이 필수로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화석연료 고갈로 연료비 상승, 러시아산 가스 중단 등의 이유로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 에너지 개발 관련 연구를 지금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느꼈던 것은 연구, 지도, 영농, 기업이 같이 움직이는 하나의 모델, 샘플 케이스를 보여준 거였고 업체가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간과 기회를 우리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월드 호리컬처 센터를 갔었는데요. 이번 월드 호리컬처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월해 산업 관련된 기술을 다 모아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만들어놨는데 거기 가니까 일단은 업체가 눈에 먼저 보였어요. 업체가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 업체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자랑하는 그런 공간의 장이었어요. 커트베이션 포,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어떤 업체하고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무슨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확량이 어떻게 늡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자리더라고요. 네덜란드 원실 기술과 날씨 분석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들도 세계 원해 센터의 전시장을 만들고 국내외 어떻게 관계자들과 계속 소통하는 그런 자리.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확량이 많다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업체하고 이런 업체에서 만든 이런 제품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자리. 기업주들이 때때로 프로젝트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기업들은 서로 간에 경쟁을 하겠죠. 경쟁하는 관계이긴 하지만 동시에 주기적으로 만난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 발전을 모색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업체가 많이 있고 학생들도 와서 거기서 실제 업체하고 업체 안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채용 리크루팅까지 가능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세계 최초로 온실 속에 온실을 만들어 놨어요. 온실이라는 게 뭐예요? 일단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온도 제어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 안에다 작은 온실을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온실 안에서는 온도, 습도, 광, CO2, 유동, 암막 이렇게 7가지, 6가지 이걸 제어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제어하면서 전 세계 어느 곳이건 이 조건을 만들어주겠다. 북극이건 남극이건 한국이건 북한이건 이 조건을 자기들 만들어주겠대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맞게 니네 나라 조건에 맞게 해놨으니까 가져가 이렇게 수출할 수
있게 이 시스템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세계 최초로 온실 속의 온실을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보니까 전체 온실의 조건이 어떠한데 어느 범위 내에서 움직여가지고 온도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고 무엇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고 그래서 니네들이 아무리 혹독한 환경에도 우리가 다 맞춰줄 수 있다. 우리는 그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걸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한 환경 내에서 네덜란드 장비로 작물을 재배하는 시범을 보여준 거죠. 그 바로 옆에서. 거기 영업부장이 했던 말씀이 농작물을 수출하려면 수출할 나라에 필요한 작물과 그에 필요한 탄소 배출량, 물 사용량 등 조건을 맞춰야 한다면 우리는 그런 특정 조건을 맞추는 기술로 어떤 고객의 요구도 다 맞출 수 있다. 지구상에 누구 요구를 해도 우리는 다 맞출 수 있다. 이걸 대단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은 역시 이 친구들은 자기 나라나 유럽이 아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거나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도 지역별 온도, 습도, 광 등을 파악한 후 CO2 안박 등을 조정해서 지역별 최적 환경을 만드는 연구를 해주면은 농촌진흥청 같은 데서 그런 연구를 해주면은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달샘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여기도 자부심이 굉장히 센 회사였습니다. 1932년에 만들어서 지금 3대째 운영을 하고 있는 가족회사인데 지금 현재 그 회사가 그 창업주의 가든 뒷마당에 딱 회사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게 최근에 코브라홀딩스라는 의류업체가 이 회사를 인수했더라고요. 의류 회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의류업체 입장에서 아마 사업 영역을 확장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때 FTA 하면서 유료음식 그때 많이 수입했던 때가 있어요. 1990년대.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근데 AS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 10여 년 하다가 이제 철수를 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소득도 많이 올라가고 시설업체 수준이 높아져서 다시 진출하는 것을 고민 중에 이 달샘에서 네덜란드 한국 대사관에 물어봤나 봐요. 우리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는데 내가 다시 진출하고 싶다. 한국 어디하고 접촉하면 됩니까? 했더니 대사관에서 디지로우를 추천했대요.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한국은 출생률이 낮고 삶의질이 높아 신선채소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해서 진출하고 싶대. 웬만큼 다 파악을 해놨더라고요. 또 증평에 3,700대 첨단 원실을 설치할 생각인데 디지로우 있는지 좀 검토 좀 해줄 수 있겠냐? 라는 말도 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지금 이 달샘에서는 온실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거의 모든 것이라는 말은 철강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보일러 관수장치까지 모든 것을 직접 제작을 했어요. 현재는 이렇게 직접 제작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원한다면은 한국에 가서 한국의 업체를 활용해서 제작을 할 수도 있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은 경쟁사와 차별화 전략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디컬 푸드를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다수학이 아니다. 다수학 고품질이 아니다. 여기에 기능성을 추구한 메디컬 푸드다. 그리고 자기들은 리조트까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메디컬 푸드 리조트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단지를 좀 만들고 싶은 게 그 달샘의 꿈인 것 같습니다. 또 그랬어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업 모델을 찾기 위해서 공동 심포지엄 등을 한번 해보면 어쩌겠냐고 제안을 했고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럼 농촌진흥청에서 장소를 제공할 수도 있다. WUR의 그 유니팜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게 이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중국인 그 대학원생이었어요. 이분이 설명을 해줬는데 참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식물에 대한 모든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장소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 온실을 11개를 만들어 놓고 업체가 요구한 조건에 맞게 실험을 해주고 또는 대학원생들이 너무 쓰기에 조건에 맞게 조건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주고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업체 요구에 따라 실험 및 결과를 제공해주고 협력 실험 온실 다양한 크기와 기술 시설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는데 벽면에서부터 이제 대학원생이 설명을 해주고 들어간 거예요. 자, 거기에 포로센시스가 있는데 이게 저도 네덜란드 말이더라고요. 광합성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광합성에 대해서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요. 잘 아시겠지만 광합성은 CO2 분자 6개하고 H2O 분자 6개를 합쳐서 햇볕이 들어가면은 포도당, 즉 탄수화물을 하고 CO2, 산소를 만드는 이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을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두 번째로 설명했던 게 이제 LED였어요.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무지개색이, 가시광선에서 무지개색이 보람파차 노즐빨이죠. 이 중에서 보라색의 특징은 에너지가 세서 좀 투과되는 특징이 있고, 빨간색의 특징은 열이 높은 그런 특징이 있겠죠. 우리는 다 잘 아시니까 식물이 가장 좋아하는 색하고 싫어하는 색에서 싫어하는 색은 초록색이잖아요. 식물이 좋아하는 색은 보람파초 노즐빨에서 초록색을 식물이 안 쓰고 반사시켜버리니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이론상으로는 클로로필 A하고 클로로필 B가 있어요. 이게 클로로필 A고 클로로필 B거든요. 이것만 식물이 흡수하고 이건 식물이 흡수를 안 해요. 그건 이론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조금 더 설명드리긴 하고,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얘하고 얘만 있으면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빛에 대해서 LED를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는 온실에 들어갔더니 이게 온실 모니터 그 노트북 화면이에요. 제가 화력을 바꿔 찍었는데요. 자, 보면은 이게 400나노메타거든요. 자세히 볼게요. 이게 400나노메타고 이게 700나노메타예요. 보면은 400 조금 넘은 데하고 700 좀 못 되는 데가 아까 클로로필 A하고 B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광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광, 앞에 그린 광을 넣고 광을 쏘는 게 아니고 비율로 조정을 하고 있었어요. RGB, Phi, Infrared 4개의 라이트를 갖다 놓고 이 비율, R을 높일까 낮출까, 어차피 그린은 어차피 없었어요. LED에 그린이 없었고 블루 라이트를 높일까 낮출까, 이 조건을 조절해 가면서 식물을 키우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그 위에 보면은 이거였고요. 또 여기는 특이하게 녹색광이 있었어요. 보통 우리 그 LED 보면 녹색광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녹색광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인데 이건 사폰이라든가 피톤치드가 좀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광만 잘 조절해도요, 영양생장을 하다가 생식생장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생식생장을 하다가 뭐 영양생장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은, 생식생장을 해야 열매가 맺히는데 광 조절을 잘못한다거나 양의 조절을 잘못하면은 얘가 다시 영양생장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럴 때 광 조절만을 가지고도 생식생장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런 테스트인 것 같고요. 자, 일단 유전체가 뭔지는 들어보셨죠? 일단 제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영양체는 식물 중에서 생식과 관련되지 않는 영양성분을 영양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표현체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표현체라고 봤을 때, 거기가 이렇게 자기들이 자랑을 하는 게 세계 최대의 표현체 연구동이다.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표현체가 뭐냐면 정확히 이제 자, 화분이 있으면 여기다 이제 식물 하나를 키우고 이걸 계속해서 찍는 거예요. 막 1시간 단위로 찍는다거나 뭐 하루 단위로 찍는다거나 그러면 얘가 커 나오는 과정이 다 사진이 찍힐 거잖아요. 그 표현된 내용이 사진이 찍힐 거잖아요. 이걸 분석을 해보면은 나중에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이게 언제 병이 발생되고 어떤 때 병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연구도구를 자기들이 갖췄다고 자랑을 하는데, 두 가지. 위에 그 카메라가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밑에 화분이 일정하게 들어가고 그 사이에 딱 암실을 만들어가지고 사진 찍기 편하게 만들어준 게 있고, 두 번째는 사진 장문은 가만히 있고 위에 카메라가 옮겨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 다 자기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걸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요. 사실은 농촌진흥청에 이미 이런 게 있습니다. 농촌진흥청뿐만이 아니고 농촌진흥청 안에 있는 농업과학원, 식량원, 원예원 다 가지고 있고요. 정시식, 보정식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화분이 위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화분이 움직이게 만들어놨어요. 작물을 심으로 화분이 움직이면서 여기다 암실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작물이 그냥 있고 위에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사진을 찍도록 만들었는데, 둘 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그림의 세 번째 마지막 그림은 결국에는 정밀농업이에요.
정밀호흡이 뭐예요? 사이트 스페시픽이잖아요. 위치별로 처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트랙터가 지나가다가 창문을 보고 트랙터가 지나가다가 잡초가 있으면 잡초가 있는 곳에만 제초제를 뿌리는 게 정밀호흡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자기들도 최종 목표로 두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플로팅팜이라고 좀 처음 가봤는데 세계 최초의 수산 농장입니다. 물 위에 농장이 있는 겁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육지가 물에 잠겨 가축 사육이 가능한 토지가 부족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시작된 실험 프로젝트로 몇 년 전에 만든 거래요. 자, 이렇게 그냥 바다예요. 바다라기보다는 해수면이죠. 여기 안에다가 농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 농장에 2층에 소가 있고요. 1층에 소 오줌 싸면 오줌 같은 걸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유 같은 걸 짜서 가공해주는 그런 시설이 1층에 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태양광이 있어요. 그래서 전력을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이 2층에 이곳에서 소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곳에서 소가 육지로 나와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소가 논다 할까요? 그런 공간을 같이 만들어놨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 경제성은 없어요. 경제성은 없는데 어쨌든 실험적으로는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지역 내 양조장에서 술을 만들 때 생기는 폐 곡물과 야채 경매나 푸드뱅크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무상으로 얻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플로팅팜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경제성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연구랄까 개인이 하는 거니까요. 하고 있었습니다. 물에 떠있는 프로틴 구조물로 소사료 지속 공급과 배출물을 완전 순환은 어려워 보인다. 물론 자기들은 그래요. 소가 똥 싸고 오줌 싸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걸 다 여기서 서큘레이션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롬이라는 농장을 갔었는데요. 모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맛있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식품을 생산하는 차세대 수직 농장을 설치하는 회사다. 여쭤봤어요. 왜 차세대냐? 지금 이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세대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이 반짝하는 문자인데 뭔가 이렇게 종자 같은 게 이렇게 내 집으로 운송이 되어 오면 운송품 포장을 푸는 것에서부터 채소를 수확하는 것까지 사람이 관여하지 않은 시스템을 만들겠다. 지금은 우리 그러잖아요. 식물공장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일정 부분 사람이 관여를 하는데 이 그로이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자기들은 차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봇이 식물을 돌보는 턴키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에서 첫 번째 회사를 자기들이. 턴키가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그로이가 추구하는 가치는 맛은 사람마다 다른 맛에 대한 기호를 개인 맞춤형으로 해주겠고 건강은 식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빛, 열, 영양성분을 적정 양, 적정 기간 공급해서 영양감을 극대화하고 최상의 식감을 맞춰주겠다. 이렇게 대단히가 아니고 소규모로 해서 필요한 만큼 맞춰주겠다. 이게 창업주의 딸인데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기술 개발은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속 가능성은 에너지와 노동력 투입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화석 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용수 및 토지 사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LS라는 교육기관도 갔다 왔습니다. 자, 이 교육기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기관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우리나라에서요. 고등학교는 이제 실업교 고등학교가 이제 농고 공고가 있을 것이고 일반교 고등학교가 있을 것이고 그 위에 이제 대학교가 있는데 실업교를 졸업해도 우리나라는 뭐 대학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프로세스 갈 수가 있는데 네덜란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우리로 말하면은 여기까지가 중학교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3년간을 다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전문대 2년 또는 일반대 4년을 다니게 되는데 네덜란드에서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말하는 이 HBO 과정이 우리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3부터 전문대까지 과정이 HBO더라고요. 이 HBO를 저희가 다녀왔어요.
LS 농과대학교가 세계 지역에 있는데 제일 학생 수가 많은 드럼톤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고 많은 실습장을 들어보고 실제 농민도 학생들도 만나보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게 임건택 소장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커리큘럼들 비교해가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가서 뭐 학교를 바꿀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커리큘럼이 다르구나라는 것만 보고 왔는데 마침 여주 자연농고에서 이런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정책과에서는 미래첨단 농업교육학교 가칭 에그로스쿨을 만들겠다고 그러고 또 마찬가지 경기도 교육청의 미래교육정책과 여기는 진로직업정책과인데 여기는 미래교육정책과에서 이 여주 자연농고 경영 전문학교하고 같이 돼 있거든요. 농가 3년하고 전문학교 2년하고 저녁이 됐거든요. 이렇게 조금 바꾸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여기다 정보를 드리면은 또 아마 좀 참고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녀와서 제가 느꼈던 시사점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양액이요. 자, 우리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주기율표, 우리 물리 시간에 보는 주기율표 보면은 거기 원소가 131개가 나와 있어요. 131개 중에서 원자 이렇게 다 빼고, 원자를 이렇게 다 빼고 과학자들 분석해 보니까 동물, 식물 나와서 식물에 필요한 원소가 61개더래요. 우리 그 주기율표 보면 수리나칼, 루세포, 베마칼스마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61개 중에서 식량작물, 벼, 밀, 콩, 옥수수 같은 식량작물이 들어있는 원소를 보니까 16개더래요. 16개. 이 중에서 공기하고 물에 충분히 들어있는 수소, 산소, 탄소를 빼고 나니까 이제 13개가 나와요. 이 13개 중에서 식물이 자라는데 많이 필요한 원소 NPK, CAMG를 5개를 다량 원소, 나머지는 꼭 필요하지만 적은 양이 필요하다 해서 미량 원소 이렇게 나눠서 13가지를 물에다 잘 녹여놓은 게 양액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식물을 키우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각각의 양액 탱크가 있어가지고 복합환경 제어기가 이걸 조금씩 조절해가지고 필요한 양만큼 섞어서 식물한테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순환을 하고 나왔을 때 무슨 원소가 부족한지 쉽게 알아서 그 부족한 액만 더 채워주면 돼요. 근데 그건 이론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해요. 이건 최소율 법칙 같은 걸 잘 아실 거니까 넘어갈게요. 실제로는 이렇게 합니다. 원액통이 2개입니다. A통, B통 합쳐가지고요. 질산칼륨하고 질산칼슘 그리고 킬레이트철 이 세 개를 하나 통에 나머지도 하나 통에 이렇게 합쳐놔요. 통 2개를 움직이는 거 잘 아시잖아요. 통 2개를 움직여요. 자, 그러면 실제 양액 조성을 이렇게 해서 이제 양액한테 식물한테 줘요. 주고 한번 뺑 돌고 다시 나오면 배액이라고 그러죠. 다시 나온 배액을 받으면은 합쳐졌을 거잖아요. 합쳐졌을 거잖아요. 합쳐지는 양액 중에서 질소가 몇 % 부족하니까 질소만 더 추가하겠다? 가 안 돼요. 질소를 쓴 게 아니고 질산칼슘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원액 13가지 중에서 뭐가 부족하니까 뭐뭐 추가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양액 재활용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사실 얘네들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양액을 순환을 해가지고 받았을 때 그 양액을 일단 세이프테 먼저 검사를 해요. 그래서 패소진이 있는지 없는지, 패소진은 그냥 유해한 그 병원균을 다 그냥 멸균을 시켜버리고 균을 없앤 다음에 이 양액에서 부족한 양만큼 더 채워주는 것은 세상에 없고요. 얘네들 하는 말이 뉴스프리라고 그러는데 에피셔트 최대한 효율적으로 양액을 더 넣어준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양액을 돌려요. 그럼 배액이 나오는데 배액이 뭐 이만큼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양액을 새로 탈 때는 이만큼 있잖아요. 새로 탄 데다 그냥 넣어줍니다. 비율 안 맞지만 그냥 넣어줘요. 왜? 그거 버리면 환경법에 걸리거든요. 양액은 순환 못 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근데 버릴 수는 없으니까 조금 남기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냥 넣어줘요. 우리나라. 여기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봤어요. 이게 똑같아요. 이거 보면은 에피션트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1대1로는 절대 안 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 빛.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가시광선에서
자, 식물이 필요한 것은 아까 그랬잖아요. 영록수 A, 영록수 B가 있다고. 그 안에 있는 것은 식물은 쓰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데서 LED 라이트를 만들 때 녹색빛도 나오게 만들거든요. 녹색빛도 나오게 만들어요. 왜요? 그 안에 이런 게 들어있다고요. 자, 카로티노이드는 뭐냐면은 우리 그 당근 같은 데 이렇게 빨간색 나오게 만든 게 카로티노이드예요. 또 조금 있다가 피코에트린 같은 경우는 항산화 물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빛이, 이쪽 빛이 없으면은 피코에트린하고 카로티노이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루 라이트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그 트루 라이트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트루 라이트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요즘 들어서 예전에 처음에는 LED가 막 나왔을 때는 식물 공장에 LED 두 가지 색만 있어도 식물이 잘 큽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지만 지금은 태양광을 닮아서 잘 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대부분. 왜? 이 파장들을 같이 주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LED라든가 아니면 태양광이나 형광 등 이런 걸 가지고는 이런 걸 맞춰줄 수가 없어요. 3파장 램프 같은 경우도 이런 걸 맞춰줄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트루라이트를 비슷하게 만드는 게 요즘 LED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much more powerful than other small grow light, 작은 식물 성장 빛에 비해서 훨씬 파워풀한 라이트를 우리는 제공한다. 그래서 LED, 우리가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LED지만 8개 있어가지고 색깔을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카로티노이드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도록 생산이 가능하게 트루 라이트를 만들어줍니다 라는 게 요즘 LED의 추세입니다. 자, 정밀농업 아까 그랬잖아요. 사이트 스페시픽하게 하는 게 정밀농업이라고요. 자, 시설농업에서도 정밀농업을 추구하고 노지에서 정밀농업을 추구합니다. 시설농업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식물공장에서는 일단 생산성을 높이는 거예요. 최적 환경을 조성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자, 그럼 노지 정밀농업 목표가 뭘까요? 노지는 일단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네? 피해 최소입니다. 노지는 피해 최소입니다. 하나님한테 되돌려오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되돌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보를 활용해서 피해 최소하겠다는 것이지 절대 이 정보를 활용해서 새롭게 컨트롤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명확합니다. 데이터 드리븐 설명을 항상 했어요. 데이터 드리븐 크롭 컨트롤, 데이터 드리븐 오토노머스, 데이터에 근거해서 자동화도 시키고, 데이터 드리븐 데일리 오퍼레이션,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때그때 작동도 시키고, 심지어는 데이터 드리븐 파이낸셜, 금융까지도 데이터의 금융에서 받겠다. 발표 자료에 맨 마지막 슬라이드는 항상 데이터 드리븐이 들어갔어요. 발표한 사람들이. 5번째, 상학관민협력. 이건요, 2019년 자료입니다. 2019년 자료인데, 최근 자료 제가 도저히 못 찾겠어요. 2019년 자료인데, 자료는 15년치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치이긴 하지만, 전 인구에서, 그 나라 인구에서 농민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당시는 5.1인데 지금은 4.3% 정도 됩니다. 지금은 4.3%. 쭉 비교하면 네덜란드가 지금 0.8%가 그래요. 0.8%가. 이 수가 아마 대부분 나라가 1% 이내로 언젠가 내려가겠죠. 아무리 규모 경제가 되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네덜란드 시설원에 설명드렸잖아요. 농가당 온실 면적은 늘어나고, 농가 수는 줄어들고, 또 거기서 농민을 중심으로 한 산악관, 이걸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 안 되는, 1%도 안 되는 이 농민을 중심으로 업체하고, 대학하고, 관하고 기술이 함께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민이 어떻게 수출을 할지, 기업 중심이 아니더라고요. 농민 중심. 기업체 중심이 아니고요. 제가 이거 자주 써먹는 건데요. 자, 농업 과정은 가장 단순하게 보면은 종작. 이 종작을 땅에다 심어서 재배해서 수확하고, 수확한 이후에 가공, 저장, 유통 과정을 거쳐서 하나마다 매대 위에 올려놓으면 소비자가 선택을 하고, 그 소비자가 반응을 받아서 다시 품종을 만드는 게 일반적인 농업 과정인데, 품종을 만들 때의 전 과정, 전방 사람이 있을 것이고, 농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후방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농업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 하나하나가 다 농산업으로 바꿀 수 있는 산업 아이템이라고요. 농업은 1차 산업, 이렇게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먹는 것을 생산하는 게 농업이지만 농산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걸 산업화시켜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농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농업이 농산업으로 가야만 돈을 벌 수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과정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산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농업이 농산업으로 가야 하는데 얘네들이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 자, 합격. 우리나라도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는데 네덜란드도 많이 줄고 있나 봐요. 지난 10년간 초등학교 학생 수가 17만 명 감소했고 한국 중등학교 학생 수는 12% 줄어들 예정이래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임관택 소장님이 주신 자료입니다.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딱 일주일 전 자료입니다. 전국이 254개에서 교직원의 학생 수가 더 많대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네덜란드도 곧 비슷해질 것 같으니까 아마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교사가 관찰을 해요. 얘는 농대를 가는 게 좋겠어요 라고 추천을 해요. 교사가 관찰을 하고 추천하는 거예요. 물론 꼭 그렇게 가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간대요. 초등학교 교사가 추천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안 그렇다는 사람도 있는데 교사가 자주 안 바뀐대요. 한 3, 4년 동안 교사가 계속 보는 거예요, 그 학생을. 1년짜리가 아니고. 우리나라로 학교 문제는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끝으로 그린포트 6개 단지하고 유통을 같이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글쎄 꼭 어딜지 모르겠지만 새만금처럼 이런 걸 좀 활용해서 유통하고 포트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해보는 게 어쩔까 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